강남역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파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준 뒤 외과 의사와의 상담을 위해 서두르던 박민정의 팔을 바로 그 노파가 붙잡았다. 노파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검은 눈동자는 불안할 정도로 강렬한 빛을 띠며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잠깐 아가씨. 노파는 쉬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목숨이 위험해. 당신의 병은 거짓이야. 남편과 그 의사가 당신을 부르지만 속이고 있어. 당신이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수술을 받게 하려는 거야. 민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접근과 섬뜩한 말투에 불쾌감을 느끼며 팔을 빼내려 애썼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다. 그런 헛소리 마세요. 노파는 민정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듯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확인도 없이 그 수술 받지 마.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뭔가를 꾸미고 있어. 다른 의사를 찾아가. 모든 걸 확인해. 당신 목숨이 달린 일이야. 민정은 간신히 팔을 뿌리치고 서둘러 제 갈 길을 갔다. 그저 겁을 줘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극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확신하며 짜증이 났다. 하지만 아가씨, 당신 목숨이 위험해라는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몇 시간 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의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야기 다락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은 코트 깃을 여미고 아성종합병원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로비는 고급스러운 커피 향과 은은한 생화 향기로 그녀를 맞았다. 접수 데스크에는 커다란 흰 백합 화병이 놓여 있었다. 옅은 색의 대리석 바닥은 절제된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곳의 모든 것은 신뢰와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52세의 민정은 이제 자신의 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기검진을 석 달이나 미뤄왔다. 양평별장, 리모델링, 방학 때 손주들이 찾아오는 일 친구 최수연이 열성적으로 끌고 다니는 도예 수업 등 항상 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 강민혁은 단호했다. 민정 씨, 검진 안 받은 지 1년이 넘었어. 내가 종양내과에서 일하면서 방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매일 보고 있어. 병원에 가. 내가 전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는 그 병원에서 약 12년간 일해왔다. 평범한 의사로 시작해 어느새 종양학과 과장이 되어 있었다. 민정은 항상 그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렇게 탄탄한 커리어를 쌓는 남자가 흔치는 않았다. 그들은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처럼 살았다. 각자의 방, 각자의 습관, 각자의 사교계가 있었다. 민정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 나이대의 많은 부부들이 열정은 줄었지만 안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었다. 접수 직원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박민정님, 강민혁 과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층 310비호 진료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정은 거울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다.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다.
거의 항상 새벽 3시면 잠이 깼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어쩌면 그저 나이 탓일지도,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3층 복도는 고급 호텔을 연상시켰다. 두툼한 카펫, 품위, 있는 그림들, 생화가 꽂힌 화병들. 민정은 명패가 붙은 문을 찾아 걸어갔다. 종양학과 과장 강민혁. 그녀는 가볍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혁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깐 앉아 있어. 민정은 그의 맞은편 안락 의자에 자리를 잡고 진료실을 둘러보았다. 수없이 와본 곳이었지만 그곳의 비개인적인 분위기에는 늘 놀라곤 했다. 가족 사진 한 장, 여행 기념품 하나 없이 액자에 담긴 졸업장과 학위증, 전문 서적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커다란 인조 고무나무 화분이 전부였다. 그가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뗐을 때 민정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나이에 걸맞게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희끗했고 얇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녀는 그의 단호함과 결정을 내릴 때에 자신감에 반했었다. 이제 그 똑같은 태도가 차갑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당신 혈액 검사랑 영상 검사 결과 받았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민정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목소리 톤이라기보다는 억눌린 긴장감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 민혁은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다. 민정은 그 제스처를 알고 있었다.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 민정 씨,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겁주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는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민정은 거의 30년 동안 그 얼굴을 봐왔지만 지금은 그 눈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연민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무언가인지. 췌장 쪽에 악성 종양이 있어. 그 말은 마른 주먹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순간 발밑에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하지만 난 괜찮아. 아픈데도 하나도 없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흔한 일이야. 그는 전문가적인 냉정함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거고, 민혁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잘 가꿔진 화단과 벤치가 늘어선 병원 안뜰이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산책로를 따라 한가로이 걷고 있었다. 아직 수술은 가능해. 하지만 서둘러야 해. 이미 백승호 박사님과 얘기해뒀어. 우리 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고 당신 케이스를 맡아주시기로 했어. 민정은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항상 식단에 신경 썼다. 자주 걸었다. 나쁜 습관도 없었다. 아직 손주들이 크는 것도 보고 싶고, 딸 루시아가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받을 때도 함께하고 싶었다. 민혁 씨,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는 돌아섰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는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충격이 크겠지만 침착해야 해. 가능성은 충분해.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는 거야. 치료 후에 몇 년씩 더 사는 사람들도 많아. 민정은 그가 다가와 안아주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함께할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마치 다른 환자를 대하듯 임상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었다. 수술은 언제야? 다음 주. 백 박사님이 당신을 위해 스케줄을 비워두셨어.
드문 일이야. 보통 한 달 이상 예약이 꽉 차 있는데. 민정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망치처럼 두드렸다.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 딸과 손주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나가봐야겠어.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현기증에 잠시 책상에 손을 짚었다. 민혁이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괜찮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다. 모든 것이 마치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세상은 멀고 희미하게 느껴졌다. 마치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로비에서 백합향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우아하게 느껴졌던 향기가 이제는 무겁고 거의 장례식 향처럼 느껴졌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녀는 걸음을 재촉해 홀을 가로질러 거리로 나섰다. 그해 서울의 3월은 유난히 추웠다. 가느다란 비가 칼바람에 섞여 얼음 같은 물방울을 얼굴에 뿌렸다. 민정은 목적 없이 걸었다. 주차된 차들, 불 켜진 동네 슈퍼, 그리고 촌날씨에도 할머니가 손주에게 그네를 태워주고 있는 작은 놀이터를 지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병원 근처 공원에 도착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벤치에 앉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 몇 분이었을까? 어쩌면 1시간이었을까? 눈물이 그치자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휴대폰을 꺼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연락처에서 친구 수연의 이름을 찾았다. 친구는 2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다. 민정아, 어디야? 어제 3번이나 전화했는데 토요일에 전시회 같이 가자고 하려고. 민정은 심호흡을 했다. 수연아, 나 암이래.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아니, 괜찮아.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혼자야? 민혁 씨는?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민혁 씨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듯 진단 결과를 알려줬어. 안아주지도 않더라. 민정아, 어디 있는지 말해. 내가 갈게.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병원 근처 공원이야. 하지만 올 필요 없어. 이제 집에 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앉아있고 싶어. 수연은 계속 고집하며 밤에 꼭 전화하라고 부탁했다. 민정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그녀는 일어섰다. 코트를 몸에 바싹 여미고 지하철역으로 가기로 했다. 그날은 차를 가져오지 않았다. 검진 후에 쇼핑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아침만 해도 장볼 목록을 만들고 거실 커튼을 생각하고 손주들과의 여름 휴가를 계획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멀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지하철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다. 퇴근 시간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통화하는 사람들, 시계를 보는 사람들. 민정은 인파에 휩쓸려 가다가 누군가 자신의 팔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칠게 돌아섰다. 눈앞에는 60대쯤으로 보이는,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다. 구릿빛 피부, 강렬하게 빛나는 검은 눈, 알록달록한 스카프 밖으로 흘러나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녀는 길고 꽃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팔찌들과 커다란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놓으세요. 돈 없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선을 고정한 채였고 그 시선은 민정에게 예기치 않은 오싹함을 안겨주었다. 돈은 필요 없어, 아가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점 같은 거 안 봐요.
제발 놓아주세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팔찌가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점을 보는 게 아니야. 경고를 하는 거지. 나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그리고 당신 위로 아주 큰 불행이 드리워져 있는 게 보여. 알아요. 오늘 그 얘기 들었어요. 민정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인의 손은 그녀의 손목을 더 강하게 쥐었다. 당신은 이해를 못해. 당신의 불행은 병이 아니야. 병 같은 건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암 환자라고요. 제 남편이 방금 그렇게 말했어요. 여인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마른 약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 당신의 병은 당신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있어. 악은 바로 당신 집에서 나왔어. 당신을 지켜줘야 할 자가 당신의 무덤을 파고 있어. 민정은 얼어붙었다. 그 말은 너무나 불길하게 들렸다. 정신 나간 소리군요. 제 남편은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라. 여인은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살리는 의사도 있지만 죽이는 의사도 있지. 여기서 멀리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른 전문가를 찾아봐.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갑자기 그녀는 민정의 팔을 놓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민정은 손목을 문지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말도 안 돼. 겁줘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 여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승강장으로 내려가 전동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빛들을 보며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 터무니없는 소리. 그런데 왜 그 말이 그토록 신경 쓰이는 걸까? 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그녀는 진단을 내릴 때의 민혁의 눈빛을 떠올렸다. 뭔가 달랐다. 연민이나 고통이 아니었다. 이상할 정도로 계산된 거리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전문가적인 냉정함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의사들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였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고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저 내성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의 성격 탓일지도 모른다. 28년 동안 그를 알아왔다. 그가 과한 감정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 초에는 이유 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보고 싶다며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걸까? 민정은 자신의 역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다. 그들은 평창동의 조용한 동네, 천장이 높은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민혁이 승진했을 때 약 10년 전에 구입한 집이었다. 침실 4개, 발코니 2개, 그리고 나무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안뜰이 내다보이는 전망. 민정은 아파트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민혁은 아직 직장에 있었다. 거의 밤 9시 전에는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천천히 코트를 벗어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손님용으로 남겨두곤 하던 위스키 병을 꺼냈다. 잔에 넉넉히 따르고 단숨에 마셨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가 즉각적인 온기를 몸 전체로 퍼뜨렸다. 밖은 밤이 내리고 있었다. 3월의 황혼은 도시를 잿빛으로 물들였다. 안뜰의 등들이 하나둘 켜졌다. 아래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민정은 식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의 병은 당신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만약 확인해 본다면 그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다른 병원의 다른 의사를 찾아보는 거다. 검사를 다시 해보는 거다. 만약 노파가 틀렸다면 그걸로 됐다. 민정은 그저 시간을 좀 낭비했을 뿐이다. 하지만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르고 휴대폰을 집었다. 브라우저를 열고 서울 종양내과 개인병원이라고 입력했다. 그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저명한 과장 강민혁 박사를 모르고 따라서 그의 아내도 모르는 곳이 필요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벽 너머에서는 민혁의 요란한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그는 10시쯤 도착했다. 냉장고에 저녁 식사가 있다는 말을 하고는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혼 28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서로에게 무심해졌을까? 민정은 정확한 시점을 찾아내려 했지만 민정은 당녕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아주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각방을 썼다. 그는 늦게 돌아와서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따로 휴가를 보냈다. 그는 학회에 가고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그렇게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평행 세계를 살게 되었다. 민정은 항상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었다. 열정은 식고 습관이 남는다. 그리고 습관 또한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어두운 방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의심했다. 민혁이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이곳 집에서 그녀를 안아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정은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았다. 안뜰은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하나만이 어린이 놀이터를 비추고 있었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노파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을 지켜줘야 할 자가 당신의 무덤을 파고 있어. 미친 소리였다. 민혁은 그녀의 남편이고 그녀 딸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함께 이 삶을 일궜다. 이 아파트, 양평의 별장, 저축, 공통의 친구들, 공통의 추억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해악도 바랄 수 없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토록 냉담했을까? 왜 진단을 내리면서 희망보다는 수술 얘기를 먼저 했을까? 왜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을까? 민정은 지난 몇 달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변했을까? 약 6개월 전부터 민혁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7시쯤 돌아왔는데 이제는 10시 전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복잡한 케이스, 환자, 과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가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다. 이전에는 식탁 위에 두거나 샤워하러 가거나 소파에 잊어버리곤 했다. 이제는 어디든 가지고 다녔고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돌리거나 손으로 가렸다. 민정은 그것을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사례를 논의한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2달 전 그 전화가 있었다. 그녀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그는 통화 중이었고 그녀는 딱 한 구절만 들었다. 응,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곧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그는
즉시 전화를 끊고 동료가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무슨 계획?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말의 우연들을 꿰맞추려 하고 있었다. 비이성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다른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면 그만이었다. 진단이 확인되면 의심은 사라지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니, 당연히 확인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민혁은 경험 많은 종양 전문의였다. 검사 결과를 혼동할 리가 없었다. 그가 일부러 그랬다면 모를까. 민정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명확하게 행동해야 했다. 전날 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도시 외곽 구로구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냈다. 아성종합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얕은 잠에 빠졌다가 금세 깨어나곤 했다. 새벽 6시에 포기하고 일어나 샤워를 했다. 민혁은 평소처럼 7시 반에 출근했다. 민정이 차를 마시고 있는 부엌을 지나며 말했다. 오후에 전화할게. 이번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입맞춤 인사도 없이 떠났다. 9시에 민정은 택시를 불렀다. 병원은 멀었고 거의 1시간 반이 걸렸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잿빛거리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직장, 자녀, 약속과 같은 평범한 걱정을 안고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고 있었다. 연세건강의원은 외곽의 서민 동네에 있는 평범한 주거용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리석도 고급 커피도 없었다.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작은 대기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접수처가 전부였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요.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망설였다. 신분증은 성씨, 즉 강씨를 의미했다. 만약 누군가 민혁을 알고 그에게 이야기한다면 저기, 결혼 전 성을 사용해도 될까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남편이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접수 직원은 살짝 눈썹을 치켜떴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민정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결혼 전 이름인 박민정으로 접수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췌장에 종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른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싶어서요. 이진우 원장님께서 40분 후에 진료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사 시작할 수 있고요. 결과는 2시간 정도면 나옵니다. 원하시면 오늘 바로 초음파랑 MRI도 가능해요. 민정은 원했다. 즉각적인 답이 필요했다. 그 후 몇 시간은 체열, 복부 초음파, 그리고 시끄러운 기계 안에 누워받는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 등 일련의 절차로 이어졌다. 민정은 천장을 응시하며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파가 완전히 틀렸거나 그러면 수술과 치료에만 집중하면 된다. 아니면 어떤 가설이 더 끔찍한지 알 수 없었다. 이진우 원장은 키가 작고 나이가 지긋하며 온화한 표정에 잘 다듬어진 흰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그는 민정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물을 한 잔 건네준 뒤 컴퓨터 화면에 검사 결과를 띄웠다. 박민정님, 검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혹시 이전 검사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은 가방에서 민혁이 건네준 서류 폴더를 꺼냈다. 거기에는 MRI 영상, 혈액검사 결과, 그리고 아성종합병원의 직인과 남편의 서명이 찍힌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이 원장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모니터에 떠있는 최근 영상과 비교했다. 그의 미간은 점점 더 찌푸려졌다. 이 검사들은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시내에 있는 아성종합병원에서요. 그리고 진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민정은 망설였다. 제 남편이 그 병원 종양학과 과장이에요. 의사는 영상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눈을 문질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들은 환자분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이게 가져오신 MRI 영상입니다. 분명히 신생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저희가 촬영한 MRI 영상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민정은 화면을 봤지만 세부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회색, 톤의 얼룩들일 뿐이었다. 저는 이런 걸 볼 줄 몰라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장기의 위치, 척추의 구조. 이건 두 사람의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검사 결과에서는 완전히 건강한 췌장이 보입니다. 어떤 종양도 없습니다. 민정은 방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은 경험 많은 종양 전문이에요. 검사 결과를 혼동할 리가 없다고요. 이 원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연민과 그 이상의 정의하기 힘든 감정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민정님, 제가 환자분의 가정사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실수로 뒤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의대생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말은 환자분은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완전히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종양 표지자 수치도 음성입니다. 암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민정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끈질기게 피어올랐다. 노파가 옳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실수일 수도 있어요.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지도 얼마든지 다시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같을 겁니다. 환자분은 종양이 없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30분을 더 머물렀다. 이진우 원장은 영상들의 차이점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고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보고서들을 비교하며 왜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민혁이 그녀에게 건넨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이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 결정은 환자분의 몫입니다만 조언을 드리자면 경찰에 가십시오.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문서, 위조이고 그것은 범죄입니다. 민정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병원을 나섰다. 해가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가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날씨가 바뀌어 있었다. 구름은 거치고 없었다. 그녀는 입구에 멈춰 서서 강렬한 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건강하다. 나는 건강했다. 암도 없고 수술도 필요 없다. 그렇다면 왜 남편은 반대의 서류에 서명했을까? 왜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을까? 왜 그녀를 외과 의사에게 보냈을까? 노파는 병이 아닌 불행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기를 절제하려 했던 것이다. 악은 바로 당신 집에서 나왔어.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에 기대야 했다. 병원을 나서던 한 여자가 다가왔다. 어디 안 좋으세요? 의사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요. 계단을 내려와 근처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타자를 치기조차 힘들었다. 검색창에 서울 사설 탐정이라고 입력했다. 만약 민혁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증거가 필요했다. 경험 있는 사람, 조사할 줄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여러 웹사이트를 훑어보다가 한 프로필에 시선이 멈췄다. 장태수, 전직 경찰청 형사, 30년 경력, 가족 문제, 기업 조사, 인물, 소재 파악 전문. 사진 속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진지한 표정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평가와 그의 전문성과 신중함에 대한 댓글들이 있었다. 민정은 그 번호를 눌렀다. 장태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죠. 주소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무실은 도심의 낡은 건물에 있었다. 달아빠진 계단,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사무실은 단출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철로 가득 찬 책장. 벽에는 상장들과 함께 제복을 입은 장태수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직 경찰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다. 탐정은 인터넷 사진과 똑같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커피를 권했다. 민정은 거절하고 가방에서 서류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아요. 장태수는 놀라는 기색 없이 폴더를 열어 서류와 영상들을 조용히 검토했다. 처음부터 말씀해 보시죠. 민정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단, 노파와의 만남, 다른 병원에서의 상담, 자신이 건강하다는 확인,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민혁의 행동, 변화까지. 탐정은 노트에 메모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남편분은 아성종합병원 종양학과 과장 강민혁 씨고요. 그리고 추천받은 외과 의사는 백승호 박사였던가요? 네, 그 병원에서 최고라고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까? 재정적인 변화나 이상한 대화 같은 것들.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약 6개월 전에 생명보험에 들라고 계속 권했어요. 우린 아이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자기도 하나 들었다고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험금은 얼마죠? 5억 원이요. 장태수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아파트, 양평 별장.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아 세를 주고 있는 목동 아파트도 제 명의고요. 부모님 아파트가 당신 명의라고요. 그리고 양평 별장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편은 보험금을 받고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군요. 민정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네, 그렇죠. 장태수는 노트를 덮었다. 박민정 씨,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정보 수집에 몇 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떤 의심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을 위해 입원하라고 계속 압박한다면 시간을 버세요.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거나 무섭다거나 준비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핑계든 대십시오. 하지만 입원은 절대 안 됩니다.
민정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저를 죽일 생각일까요? 장태수는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가지고 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말한 내용은 극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정은 목적 없이 여러 거리를 걸었다. 도시는 평소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자동차, 사람들, 불 켜진 상점들. 반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8년의 결혼 생활, 딸 하나, 손주들, 함께 쌓아 올린 평생이 이제는 썩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장태수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끝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공포에 질려 미쳐가고 있는 것일지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진단을 알릴 때의 민혁의 차가운 눈빛, 계산된 거리감,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소원함, 분명 신호들이 있었다. 이제 증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2주 동안 민정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집에 돌아와 미소를 짓고 저녁을 준비하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꼈다. 민혁은 수술 얘기를 자주 꺼냈다. 백승호 박사가 특별히 시간을 내주었다며 미루는 것은 위험하고 하루하루가 결정적이라고 반복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항상 핑계를 댔다. 이번 전에 딸을 보고 싶다.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양평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싶다. 그녀가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 그는 시선을 피했다. 장태수는 3일에 한 번꼴로 항상 짧게 전화했다. 진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야기하죠. 마침내 그는 약속을 잡았다. 흐린 날이었다. 가느다란 비가 사무실 창문에 줄기를 그리고 있었다. 장태수는 지난번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박민정 씨.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깍지 낀 채 앉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심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민혁이 젊고 금발이며 세련된 여성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 여자는 한유라, 29세, 아성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당신 남편은 약 3년 전부터 이 여자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3년. 민정은 사진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면서 딸뻘인 저 젊은 여자와 인생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진은 더 있습니다. 장태수가 계속 말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녀의 집에서, 당신에게는 병원에 있다고 말하는 날 밤 대부분을 저기서 보냅니다. 그는 더 많은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그가 그녀에게 꽃을 건네는 모습, 새벽에 그녀의 집 현관에서 나오는 모습. 알겠습니다. 민정이 먼 목소리로 말했다. 치우셔도 돼요. 장태수는 사진들을 모아 다시 서류철에 넣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남편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약 6개월 전 당신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했던 바로 그 시기에 다른 서류들도 처리했더군요. 그는 계약서 사본들을 그녀 앞에 놓았다. 첫째,
당신 부모님의 아파트 증여입니다. 그 부동산은 시어머니를 간병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 유라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의 어머니는 7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은 침을 삼켰다. 가족의 아파트를 그 여자에게 줬다고요. 네. 거기에 5억 원의 생명보험, 시가 10억 원에 가까운 당신 아파트, 양평, 별장, 그리고 다른 재산들을 더하십시오. 총액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복잡한 수술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돈이죠. 장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정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최악은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이 추천했다는 그 외과 의사 백승호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5년간 백승호는 수술 중 사망, 사건에 3차례 연루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상당한 재산과 생명보험을 가진 45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성이었고 모두 강민혁 박사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패턴이 있다는 말입니다. 5년간 3번의 사망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료과실로 보이지도 않고요. 음모를 시사합니다. 당신 남편이 첫 번째 사례가 아닐 겁니다. 강민혁과 백승호는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억제된 단호함으로 말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결혼 생활에 불만은 있지만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은 남성들에게 접근합니다.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되죠. 반면 아내가 수술 중 사망하면 남편은 보험금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 후 돈의 일부는 의료비나 기부금으로 위장되어 강민혁과 백승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남자들을 찾아내죠? 민정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혁은 상류층 사회에서 활동합니다. 의료계, 행사, 기업가 모임, 영향력 있는 서클들. 누군가 부부 문제를 토로합니다. 누군가 스캔들 없이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넌지시 비칩니다. 그는 관찰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내가 병들고 수술이 잘못되고 남편은 비통에 잠긴 부유한 호라비가 되는 거죠. 민정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괴물이네요. 불법적이고 잔인하며 극도로 수익성 높은 사업이죠. 장태수는 다른 서류처를 열었다. 이전의 새 호라비를 조사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들 부동산, 자동차, 여행 등 상당한 규모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강민혁과 관련된 계좌로 공식적으로는 의료비나 자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각각 1억에서 2억 원 사이입니다. 민정은 민혁이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를 잃었다며 낙담해서 집에 돌아왔던 수많은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헌신을 믿으며 그를 위로했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성들의 이름도 확보했습니다. 장태수가 계속했다. 첫 번째는 김선아, 54세. 약 4년 전 위암 종양 제거 수술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정비 체인점 사장인데 6개월 후 해변에 아파트를 샀고 훨씬 젊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강민혁 관련 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세상에, 민정이 중얼거렸다. 두 번째는 이수진, 47세, 췌장암 진단, 수술, 합병증. 남편은 그녀가 직접 일군 사업체의 지분을 상속받아 2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1억 원이 전문 상담료로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은영, 51세. 전이성 폐암 사례로 고위험 수술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을 찾아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통에 찬 여성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언니는 건강했어요. 담배도 안 피웠고 운동도 했고 매년 검진도 받았어요. 갑자기 진행성 암이라며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른 의사 의견도 들어보라고 애원했지만 언니는 강민혁 박사를 믿었어요. 형부는 모든 걸 서둘렀죠. 하루하루가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마취를 심장이 견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장례식에서 그는 울지도 않았어요. 내내 시계만 쳐다봤어요. 녹음이 끝났다. 장태수는 조용히 기기를 끄고 집어넣었다. 여동생이 신고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장태수가 말을 이었다. 증거가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고 서명도 정확했고 보고서도 잘 작성되어 있었죠. 남편은 비탄에 빠진 호라비 역할을 했고 의사들은 종양학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호라비는 죽은 아내의 아파트에서 애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마치 추운 듯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끌어안았다. 3명의 여성, 돈 때문에 파괴된 세계의 삶, 그리고 그녀가 4번째가 될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장 선생님? 이 모든 걸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하나요?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성의 동생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요. 장태수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살아있는 피해자가 없었죠. 게다가 경찰 내 인맥을 통해 남편과 그 외과 의사 간의 빈번한 통신에 대한 예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공모를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려면 합법적으로 얻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정은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형사와 이미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이지현 경위입니다. 경험이 많고 제가 당신 사건을 언급했을 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요? 약 6개월 전 최은영 씨의 여동생이 바로 그 이경위를 찾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경위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했죠. 이제 당신의 증언과 제가 수집한 정보가 있다면 모든 것을 재수사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나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정은 가느다란 이슬비 아래 잠시 서 있었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서둘러 지나갔다. 3명의 여성이 죽었다. 그녀는 거의 4번째가 될 뻔했다. 남편을 믿고 수술대에 누웠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그날 밤 집에서 민정은 민혁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관찰했다.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으며 최고의 의사라고 적힌 컵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누구를 위한 최고의 의사일까? 민정 씨,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수술은 생각해봤어? 백 박사님이 언제쯤이면 될지 물어보시던데. 생각해봤어. 다음 주로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전에 해결할 일이 좀 있어서. 민혁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 빨리 수술할수록 예후가 좋을 거야. 민정은 그가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굴을 돌렸다. 물론이지 민혁 씨. 이해해. 다음 날 이지현 경위 앞에 앉아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다시 털어놓았다. 이 경위는 주의 깊게
들으며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만 말을 끊었다. 그녀는 45세 정도의 여성으로 단호한 자세와 날카롭고 전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박민정 씨, 장태수 씨가 수집한 자료는 귀중하지만 공식적인 기소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남편과 백승호 박사가 스스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녹음된 대화가 가장 이상적이죠.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죠? 이 경위는 대답하기 전에 장태수와 시선을 교환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뭐든지 할게요. 그럼 잘 들으세요. 계획은 위험했지만 전략적으로 타당했다. 민정은 진단을 믿고 수술 전에 삶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믿음직하고 연약한 아내의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압박감에 몰린 관련자들은 서두르게 되고 스스로를 노출시킬 것이었다. 민정은 며칠, 정과는 다른 결심을 하고 경찰서를 나섰다. 두려움은 계산된 냉정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28년 동안 그녀는 곁에 있는 남자를 믿었다. 이제 그녀는 그와 맞서야 했다. 계획은 절대적인 자제력을 요구했다. 병 앞에서 체념한 여인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어떤 의심도 드러내서는 안 됐다. 이 경위가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감시할 것이다. 거실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은밀하게 설치될 것이다. 민혁의 전화는 공식적으로 감청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위가 말했다. 그가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돈이 속도에 달려있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자극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민혁은 아직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항상 사랑했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 석고, 몰딩. 몇 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복원했던 오래된 나무바닥. 벽에는 그들이 함께 만든 삶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딸, 루시아의 탄생, 오래전 해변에서의 휴가, 행복한 얼굴들, 진심으로 보였던 미소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거짓이 되었을까? 그녀는 창가에 멈춰서서 불 켜진 안뜰을 바라보았다. 아이 몇몇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꾸미는 것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민혁이 들어와 코트를 걸고 거실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 오늘 일찍 왔네. 일찍 퇴근했어.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다. 민정은 그의 모든 행동, 컵을 쥐는 방식, 조리대에 손을 짚는 모습, 긴장할 때 목을 문지르는 버릇까지 관찰하며 그를 뒤따랐다. 무슨 할 얘기. 민정은 식탁에 앉아 목소리 톤을 조절하며 손을 깍지 꼈다. 수술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민혁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경계심, 어쩌면 기대감. 그래서 뭘 결정했는데? 무서워. 당신도 섬세한 수술이라고 했잖아. 만약 잘못되면. 그녀는 계산된 침묵을 두었다. 그가 아직 자신이 그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내 재산을 이 아파트랑 양평, 별장, 그리고 내 저축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 중병을 앓는 아이들을 돌보는 희망의 집이라는 곳을 알아. 수술 전에 전부 이전하고 싶어. 민혁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는 미묘했지만 감지할 수 있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턱이 긴장했다. 민정 씨, 관대한 생각이긴 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어. 수술은 잘 될 거야. 회복하고 나서 차분하게 결정해도 돼. 만약 잘 안 되면? 그녀는 그가 먼저 시선을 피할 때까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백 박사님은 경험이 많으셔. 위험성을 알아, 민혁 씨. 나도 어른이야. 입원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내일 당장 법무사를 찾아가서 기부 절차를 알아볼 거야. 내일? 그가 너무 빨리 일어섰다. 왜 그렇게 서둘러? 수술은 다음 주인데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한 듯 부엌을 서성였다. 당신 겁먹었구나. 그런 결정은 감정적인 압박 속에서 내리면 안 돼. 충동적인 거 아니야. 아파트랑 저축은 내 명의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몸이 굳었다. 날 지지해 줄 거지, 그렇지? 민혁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황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물론 지지하지. 난 항상 당신 편이었어. 그가 그녀를 안았다. 최근 몇 달간 드문 제스처였다. 민정은 그의 품에 가만히 안겨 익숙한 향수를 느끼면서도 이 남자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가 반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답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민혁은 병원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서재에 틀어박혔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부엌에 남았지만 매 순간을 세고 있었다. 밖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눈에 띄지 않는 차량 안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팀이 전화선을 감청하고 있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민정은 그 녹음 내용을 들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백, 원장, 긴급한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야? 민정이가 아파트랑 저축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대. 내일 법무사한테 간다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억눌리고 짜증 섞인 백승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수술 전에 좋은 일하고 싶다나. 혹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거의 20억 원이 아동복지시설로 넘어갈 판이야. 그럼 서둘러야지. 백승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내 스케줄에 언제 빈자리가 있지. 내일이랑 모레는 꽉 찼어. 아마 목요일쯤. 목요일은 너무 늦어. 그때쯤이면 기부 절차를 마쳤을 수도 있어. 그 전에 해야 해. 내일이라니. 어떻게? 예정된 수술을 취소할 순 없어. 의심을 살 거라고. 그럼 밤에 해. 급한 자리가 생겼다고 해. 검사 결과에 변화가 있었다고. 악화되었다고 둘러대. 기다리는 게 위험하다고 해. 다시 침묵. 민혁의 목소리가 더 낮게 들렸다. 백 원장. 만약 거부하면 안 할 거야. 당신은 남편이고 의사야. 당신을 믿잖아. 압박해.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해. 그래도 만약 강민혁, 내 말 잘 들어. 백승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우린 이미 3번이나 했고 뭐든 개 완벽했어. 지금 와서 망설일 때가 아니야. 당신이 지금 발을 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민정이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3명 때문에도. 김선아, 이수진, 최은영, 한 건이라도 드러나면 다른 것들도 다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나 해. 침묵이 흘렀다. 이내 민혁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오늘 얘기해 볼게. 내일 입원하도록 설득해보지. 좋아. 모든 준비를 해둘게. 밤에는 내가 수술대에 있을 거고, 그리고 아침에는 당신은 호라비가 되겠지. 부유한 호라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나?
너무 늦었어, 강민혁. 아주 늦었지. 당신 몫이나 해. 전화는 끊겼다. 경찰서에서 이 경위는 녹음을 끄고 민정을 바라보았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명백한 계획, 이전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 오늘 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민정은 침묵을 지켰다. 아침에는 당신은 호라비가 되겠지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언제요? 1시간. 안 해요. 팀은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백승호는 병원에서, 당신 남편은 집에서 체포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기 있을래요. 그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 경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만 계십시오. 끼어들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작전은 밤 9시에 시작되었다. 민정은 코트를 입은 채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고 그동안 사복 경찰차들이 멈춰서고 형사들이 재빨리 내렸다. 이 경위가 무전으로 지휘했다. 그들은 5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민혁이 가운 차림에 찻잔을 들고 문을 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민혁 씨, 살인 미수 및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합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차가 나무 바닥으로 번졌다. 그는 창백해졌고 고개를 들었을 때 경찰들 뒤에 서 있는 민정을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몇 초간 마주쳤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끔찍한 공허함이 뒤따랐다. 민정 씨,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형사들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아성 종합병원에서는 백승호도 체포되었다. 민혁과 달리 그는 저항하며 경찰 한 명을 밀치다가 제압당했다.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서, 환자 명단, 금융기록, 그리고 의뢰 음모를 상세히 기술한 메모들이 발견되었다. 한유라의 아파트에서는 민혁과의 메시지 교환 내역이 압수되었다. 미래 계획, 해외 부동산, 자동차, 여행에 대한 수백 개의 대화. 그녀는 어떤 범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내용은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은 약 4개월 후에 열렸다. 민정은 법정에 앉아 거의 30년을 함께 산 남자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더 야위고 늙어 보였다. 세련된 양복은 회색 수의로 바뀌어 있었다. 수술실에서 단단하고 정교했던 그의 손은 이제 몸 앞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다. 피고인석 옆자리에서 백승호는 혐의를 반박하려 애쓰며 더 전투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대화 녹음, 금융기록, 위조 문서,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재판에는 세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몇 년 동안 정의를 찾아 헤맸던 최은영의 여동생, 김선아의 남편이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죄책감에 시달리다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증언한 그녀의 조카, 그리고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그제야 알게 된 이수진의 오빠.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범죄단체 조직,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대규모 사기, 모든 단어가 법정안을 무겁게 올렸다. 민혁은 침묵을 지켰다. 변명하려 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단 한 번 그의 눈이 민정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미안해. 민정은 시선을 돌렸다. 판결은 추운 10월의 어느 날 선고되었다. 강민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백승호도 같은 형량과 함께 영구의사 면허 박탈 처분을 받았다.
한유라는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범행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낭독을 마쳤을 때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최은영의 여동생이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법원을 나서며 민정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10월의 햇살이 빛나고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몇 달간 계속된 악몽은 마침내 끝이 났다. 계단 아래에서 친구 수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가자. 수연이 말했다. 이제 충분했어. 차 안에서 민정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보험금은 받지 못했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시부모님의 아파트는 가족에게 남았다. 그녀는 52세였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살아있었고 건강했고 자유로웠다. 재판이 끝나고 약 한 달 후 민정은 최은영의 여동생과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만났다. 작은 카페에서 만나 추억을 나누고 울고 그리고 고통을 유용한 무언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의료사기 피해자 지원 재단이 탄생했다. 민정은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았다. 재단은 법률 자문, 독립적인 감정,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 해에 약 20가족이 도움을 받았다. 딸 루시아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모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손주들은 웃음소리, 부산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민정이 일요일마다 만들어주는 팬케이크 냄새로 집을 가득 채웠다. 판결이 있고 1년 후 민정은 다시 창가에 서서 나무가 있는 안뜰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더 밝아 보였다. 그녀는 지하철 입구의 그 노파를 떠올렸다. 아무도 몰랐을 때 그녀에게 경고해 주었던 그 여인. 민정은 여러 번 그 역에 다시 가보고 상인들과 승객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우연이었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일들은 그저 적절한 순간에 일어날 뿐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집이야? 나 케이크 만들었는데 잠깐 들러도 돼? 물론이지. 커피 준비해 놓을게. 민정은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아주 오랜만에 힘들이지 않고 미소 짓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친구가 오고 있었다. 손주들은 토요일에 올 것이다. 그녀는 살아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